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대부분 시청자는 뉴스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범죄를 접하게 됩니다. 언론의 보도 방식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어서 범죄 관련 보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 잇따랐던 강력범죄 관련 소식, YTN은 어떤 방식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와이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보리입니다.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됐습니다. 혜택의 폭은 콘텐츠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데요. 수요일은 직장인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요일이라고 하죠. 이제 문화와 놀며 새로운 감성과 기운을 되찾는 날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무엇을 보고 즐길지는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이 시간, YTN이 전한 강력범죄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종임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은 뉴스가 묻혀버리거나 희석되는 느낌이 적지 않은데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범죄 관련 소식들은 범죄 자체의 심각성은 물론이고 피해자 보호 체계의 한계, 기술 발전의 또 다른 양면성을 드러내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평가원님, 관련한 YTN 보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 강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YTN에서도 경각심을 높이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청자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접하기 때문에 제작진의 시선이 담긴 보도는 시청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현장 CCTV를 자세히 보여주는 방법, 또 피의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등의 구성은 사건의 심각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사건이 보도됐을 때 피의자, 피해자 사이의 관계 또는 그들의 개인사로 이목이 쏠리는 경우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취재 보도에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재 보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은 꽤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는데요. 정부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등 사건 보도 참고 수첩에도 이러한 내용이 상세히 제시돼 있습니다. 여러 기관마다 이러한 주의점들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 범죄 사실을 보도하는 일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지난 2월 보도된 내용으로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을 전한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20대 여성이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서 남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피의자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음료에 탄 수면제 과량과 음주 후 약물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했다는 내용을 담은 YTN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첫 번째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던 이후 챗 GPT를 통해 자신이 음료에 탄 수면제의 과량과 음주 후 약물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챗 GPT 검색 결과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자칫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김 씨가 챗 GPT에 수면제 과량과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수차례 물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단순한 사건, 사고 뉴스를 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범죄와 저널리즘에 대해 매우 유익한 시사점을 던져준 뉴스인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안전장치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공론화를 자연스럽게 촉발함과 동시에 시청자로 하여금
기술 윤리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보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 발생,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사건 준비 과정, 사이코패스 검사 신상 공개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련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 이전에 강력 범죄의 피의자들은 스마트폰이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범죄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도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전자발찌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검색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현재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변화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기술이 악용될 수도 있음을 국내외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는 등의 내용도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범죄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언론 역할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YTN이 고민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YTN은 이제 사건 기사에서 범죄 수법을 이제 지나치게 자세하게 다뤘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범행 수법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다뤄야 하는지 항상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다만 모텔 연쇄 살인 사건에서는 김소영이 이제 챗 GPT를 이용해서 약물 관련 검색을 했다는 것은 범행의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챗 GPT 검색 내용 등을 토대로 해서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와 별개로 AI 기술이 사기라든지 선거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취재와 보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인데요. 정부는 이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AI 가짜뉴스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요. 검찰과 경찰은 AI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 선전을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거 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보도를 할 때 알 권리와 부작용 사이에서 이제 균형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양면성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항공사 기장 살해 사건도 있었죠.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애초에 알려진 4명 외에도 2명을 더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거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관련한 YTN 보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도주한 전직 부기장이 범행 14시간 만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YTN 보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후 여러 보도를 통해 전직 항공사 부기장이었던 피의자가 직장 동료였던 기장들을 대상으로 연쇄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을 전했는데요. 네, 피의자가 전 직장 동료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직장생활 중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로 판단하면서도 정확한 동기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의자 A씨는 부산으로 압송돼 경찰서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3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상은 모두 4명으로 모두 전 직장 동료인 항공사 기장입니다. 이후 직장 내 갈등이 범행 동기로 추정됐는데요. 살인 사건이라는 범죄의 심각성보다도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중이 주목하게 됩니다. 강력 범죄 보도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 역시 이러한 부분인데요. 범죄의 잔혹성보다 가해자의 개인사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대중 심리입니다. 지금의 강력 범죄 관련 뉴스는 TV, 인터넷 등 플랫폼을 넘나들며 소비되고 시청자 또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문제적 담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아주 평면적인 보도임에도 2차 가해와 피해 등 여러 문제로 파생하는 건데요. 생명의 무게보다 범죄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서사를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언론은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주목하고 개인정보 공개, 사적 제재, 2차 가해와 피해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YTN이 고민하는 점이 있는지 알려주신다면 시청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라든지 사적 제재는 사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사적 제재의 경우에는 최근 보복 대행 같은 범죄로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 의왕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 3명이 적발돼서 이 가운데 1명이 구속되는데요. 구속된 A씨 같은 경우는 지난달 25일 새벽에 경기 의왕시 내선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또 레커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 장을 곳곳에 뿌린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기사에서 무엇보다 피의자나 피해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하고 있고요. 또 사건 본질을 벗어나는 개인사 보도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중심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무단 유포나 사적 제재와 보복 대행이 중요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보복 대행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실태를 집중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연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적 제재와 보복 대행 범죄 심각성을 알리고 또 이를 다루는 언론의 윤리적인 책임 그리고 보도 방향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또 지난달 14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도 지금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과거 가해자의 폭력과 스토킹을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는데도 피해를 막지 못했는데요. 경찰의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 관련한 YTN의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YTN 보도는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훈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스토킹에 6차례나 신고됐지만 경찰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km 이내로 접근하면 300m마다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하지 않은 걸로 확인돼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잠정조치 3호 2의 경우 법원에 신청해도 결정률이 30% 수준으로 낮아 이를 건너뛰고 더 강력한 4호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건수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건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잠정조치 4호 결정률 역시 30%대 수준으로 3호의 이 결정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질 걸로 보고 바로도 강력한 4호 신청을 준비했다는 취지의 경찰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제도 활용 부족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사례를 통해 전달한 뉴스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강조하는 의미 있는 뉴스였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나온 내용이지만 범죄 대응 실효성을 진단하는 보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를 막는 효율적인 방법은 진정 없는 것인지 시청자 입장에서 보도를 보면서 참 씁쓸했는데요. 또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다룬 보도도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재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초범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이 실효성 비판의 요지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초범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냥 이건 접근 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돼요. 본격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더 추가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정신적 요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스토킹 범죄자들은 한 대상에 집착하면 굉장히 집요하게 행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심리치료나 행동교정 프로그램 같은 치료적 조치가 병행되어야만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죄 판결 이후에만 가능하고 수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잠정 조치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의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져야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의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전하는 등 사건 정보 전달뿐 아니라 이후 필요한 정책과 대안 마련 촉구 등의 내용을 전한 의미 있는 뉴스였습니다. 강력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기사를 작성할 때도 여러 가이드라인을 고려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관련 편향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보도 제작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강력범죄를 전하는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책임 있는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평가원님,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보도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저는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 미흡이 있었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꼽았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제도적 부분의 허점, 경찰 운용, 기술, 사회 인식 등 스토킹 범죄를 다루는 우리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시스템들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보도였습니다.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이미 여러 보도에서 지적한 것처럼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시청자라면 누구나 또 같은 형태의 범죄가 발생했냐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러한 범죄를 막는데 언론의 순기능이 발휘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토킹 살인과 같은 보도를 취재 보도할 때 특히 고려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강력범죄 관련 소식을 보도하다 보면 보도 내용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건 아닌지, 또 범죄 예방과 대안 마련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매번 고민에 빠질 것 같은데요. 표정호 기자를 만나서 취재기를 들어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사건이 발생한 뒤에 저희가 알게 된 건 피해자가 생전에 6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그중에 2번은 위치 추적 장치가 발견돼서 충분히 경찰 그리고 국가기관에 피해 여성이 도움 요청을 했는데 과연 이에 대한 보호 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경찰과 국가기관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좀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신고가 계속됐고 위험의 신호도 누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저희가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제도적인 대응의 문제는 없었는지 좀 알아보고자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빈틈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는 사건을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걸 최대한 지양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끊임없이 계속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단편적인 내용보다는 왜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계속 주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봐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소형 승용차 한 대가 출동 중인 소방차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마치고는 그대로 소방차로 뒤에서 밀어버리고 출동을 이어갑니다. 좁은 골목길, 불법 주차된 차의 파손을 감수하며 강제로 돌파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문제에 대해 짚은 보도였는데요.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강제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함께 설명했다면 소방차 출동 방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와닿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소방차가 빠르게 화재 지점에 도착하는 건데요. 하지만 도심 곳곳 길목마다 늘어선 불법 주정차와 일반 차량의 우선 통행 방해는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서울 시내 25개 소방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는 총 2,421건이었고 일반 차량의 소방 차량의 우선 통행을 방해한 경우도 34건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긴급 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위법하게 통행을 방해한 차량을 강제 처분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필요도 없는데요. 하지만 긴급 출동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제 처분이 이뤄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방기본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처분 사례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민원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강제 처분 근거가 마련돼 있어도 처분 이후에 차주의 민원이나 손해배상 요구가 두려워 집행을 꺼리게 되는 거죠. 또 강제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를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직접 판단해야 하는데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 소방청은 현장 소방대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제 처분 여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현장 대원들이 민원이나 소송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강제 처분에 임할 수 있도록 119 사법경찰팀을 전담 부서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해요. 여기에 변호사를 배치해 차주의 민원이나 배상 관련 분쟁을 전담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강제 처분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후속 처리를 본부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는 등 대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최근 이어진 중동 사태로 기름이 필수인 물류업계 노동자들에게도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1,600원 수준이었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중동 사태 이후 평균 1,800원대까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배달 노동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많게는 하루에 한 번꼴로 주유소에 들르는데 치솟은 휘발유 가격에 매번 놀라기 일쑤입니다.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도 아니다 보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화물차 기사와 배달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한 보도였는데요. 보도에서 배달 노동자가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만 짧게 언급되어 궁금증이 남았는데 자세한 설명이 더해졌으면 하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유가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며 유류비가 운송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운수업 종사자들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런 상황에 운수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유가 보조금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가 보조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유가 보조금의 종류를 살펴보면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있고요. 비상경제 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유가 연동 보조금, 2021년 수소연료 가격 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수소연료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중 이번 사례에 받게 되는 것은 유가 연동 보조금인데요.
유가 연동 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40% 사이로 높은 경유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 고유가 사태 때 처음 도입되며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데요.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말 만료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의 지급 지침을 개정해 4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해 지급하고 지급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합니다. 지급 비율 70%를 적용할 때 25톤 화물차 기준으로 유류비 실제 부담이 최대 월 44만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도의 내용 중 배달 노동자가 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유가 보조금은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지급되는데 지급 대상은 영업용 번호판을 단 화물 차량과 버스, 택시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화물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관리법상 이륜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안으로 하얀 개 한 마리와 부부가 들어옵니다. 따로 마련된 자기 자리에서 물도 마시고 간식도 편하게 먹어봅니다. 업장 안으로 개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달부터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제도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출입 가능업소를 나타내는 표시가 붙어 있는지 확인한 뒤 입장해야 합니다. 3월부터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 출입 제도가 시작됐음을 알렸는데요. 모든 음식점에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는데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반려인의 준수 사항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만한 부분, 함께 외식하자니 제한이 많고 또 두고 가자니 마음에 걸린 경험 있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희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난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되며 반려동물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적용 대상은 일반 음식점 영업, 휴게 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입니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는데요. 이는 질병관리와 예방접종 체계가 비교적 잘 마련된 동물로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동안 반려동물 동반 업장에 대한 위생, 안전 기준이 제대로 없었던 만큼 관리 시스템이 새롭게 정비되며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매뉴얼도 까다로워졌는데요. 강아지와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려는 식당이나 카페, 제과점 업주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반드시 붙여놓아야 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와 고양이는 출입할 수 없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게 식탁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하네요. 한편 이러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노펫존을 선언하는 가게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관리해야 할 요소가 늘어난 만큼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반려견, 반려묘가 함께 음식점을 출입할 경우 알아둬야 할 점도 알아볼까요? 먼저 예방접종은 기본인데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출입 시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사진 등 증빙 자료를 보여줘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또 입장 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내문은 필수로 확인해야 하고요. 반려동물 간 또는 사람 간 안전을 위해 음식점 안에서 케이지 또는 목줄 고정장치 등을 이용해 반려동물의 이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